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제7장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한 그룹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힐은 마스터마인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작동할 때 형성되는 제3의 정신이다. 즉, 서로 신뢰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적 에너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마인드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될까요? 첫째, 2명 이상의 사람. 그러나 단순히 모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꿈,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셋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잦거나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마스터마인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동기부여가 유지되며 책임감이 커지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나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힐은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같은 성공한 인물들도 모두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활용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힐은 말합니다. 혼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고요. 성공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 즉 마스터마인드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꿈을 꾸고 있나요? 당신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공은 혼자의 천재성보다 함께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챕터 7. 마스터마인드 갖기. 자신감이 없으면 마스터마인드 관계가 될 수 없다. 전쟁을 치르는 무슨 상황이든 마찬가지다. 자신감은 모든 조화로운 관계의 토대가 된다. 당신이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조직해서 충분한 유익을 얻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라.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 철학을 완성하는 일에 나를 임명했을 때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 원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카네기 씨,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 원리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도 매일 실천하고 노력함으로써 모든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리 말입니다. 카네기 대답은 이러했다. 인생의 명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적용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마음에 확실히 생긴다고 해서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리라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수반되고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 특히 일터에서 친분을 나눌 사람을 선택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따라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하고 조직하고 사용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직장. 모든 마스터마인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외에 직업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버릇, 신념, 마음, 짐정, 치경제적인 관점은 물론 매우 솔직한 면까지 따라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이 언제나 가장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큰 비극이지요. 사실 그런 사람은 불평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동료들 사이에 불평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쁨을 찾는 타입이지요. 또한 소위 솔직한 사람들은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흠을 잡느라고 애를 쓰면서 보내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보통 자기 생각을 남에게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지요. 그들은 자기 목표를 이루느라 몹시 분주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이나 사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교제 범위 속에서 우리는 유익한 영향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즉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줄 수 있고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역시 지혜롭게 피할 줄 알아야겠지요. 자기에게 유익한 성격, 지식, 인정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한 수 더 높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지요. 그들과 동동해지는 것은 물론 능가하는 나를 기대하면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을 떠올릴 겁니다. 나는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따라서 건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방법을 따라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종의 예언으로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대한 군인은 상사의 명령을 맡아서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대 조직 내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은 다른 모든 직업에도 똑같이 통하는 진리입니다. 조화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내 조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들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결점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매일 직장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지식이나 영향의 출처로서 잘 관찰해야 하는 거지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찾는다면 평범한 일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터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효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개중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9가지 기본 동기에 있습니다. 즉, 소망의 정도는 그것을 자극하는 동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고 협력할 때 최상의 동기가 만들어지겠지요. 직장의 동료들과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호전적이고 성 잘 내고 무례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사람보다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만나는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의 협조를 얻고 싶다면 소금보다는 꿀을 가진 사람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는 옛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배움.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학생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워야 한다는 뜻이지요. 공공도서관은 주제가 무엇이든 엄청난 지식을 보관하고 있고 게다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목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을 필수 의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경험에서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되지요. 이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모든 지식을 자신의 목표와에 적응하기까지는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유치원생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독서 프로그램은 건강을 위해 식사를 조절할 때처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화나 야한 잡지를 읽으면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은 절대 원대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한 지식이 담긴 책을 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구잡이로 아무 것이나 읽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직업과 관련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독서만이 배움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친분을 쌓을 사람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평범한 대화를 통해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요. 또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명확한 인생 목표를 가진 회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 역시 좋은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업과 사교 양면에서 모두 목표 달성에 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치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드물지요. 교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매일 새로 교제를 나눌 사람을 늘려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교제를 시도하는 동안에 상상을 못했던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가능한 모든 이유를 동원하여 교제를 만들어내는 습관을 기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궁리하면서 말이죠. 특히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친목과 유대감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만나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이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금전적인 이득을 배제한 채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철저히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이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정치.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함으로써 자격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배치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에 가입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치가 불미스러운 일로 더럽혀진다면 부정하고 무능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선거권과 그에 따르는 의무 외에도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활발한 정치적 관심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직업과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은 누군가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중대하고도 명확한 요인입니다. 사업가 등 회사원이든 활발한 정치적 연합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유익한 교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치는 붕괴되고 나라를 망치는 해악으로 돌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을 만든 창설자들은 그들의 일생과 재산을 모든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 특권을 부여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미국의 창설자들이 자유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제도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는 정확한 값이 매겨져 있는 법입니다. 또한 자유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애국적인 사람들과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형성하고자 자발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선출함으로써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는 마스터마인드 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선거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교 모임. 친밀한 교제가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므로 사교활동에 능한 부인을 둔 사람이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내라면 가정과 사교활동을 남편의 귀중한 재산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직업상 친구들의 목록을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 말이죠. 특히 직업윤리상 직접적인 광고나 자기 홍보가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사교활동에 능하다면 그들의 사교적인 특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생명보험 세일즈맨은 아내가 사업가 부인들이 만든 여러 모임에 가입한 덕으로 1년에 $1,000,000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 아내의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모임 회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때때로 그들의 남편도 함께 참석했지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맨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그 남편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던 겁니다. 한 변호사의 아내는 부유한 사업가 부인들과 친목회를 갖는 단순한 일을 통해서 미국 중서부 도시에서 가장 큰 고액의 변호권을 남편이 맡게 해주었지요. 이렇게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그들과 진지한 토론을 나눔으로써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유익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에 들어가면 자발적인 생각의 표현을 통해 모든 참가자의 정신이 풍부해집니다. 경험이나 교육 정도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감화시키는 귀중한 양분을 얻는 것이지요. 아무리 타고난 솜씨의 인류 작가라고 해도 독서와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지식의 축적을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또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며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속 생각이 양분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축적된 지식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 기능은 퇴화하고 말겠지요.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해본다면 곤충 같은 미물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유기체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계속적인 사용에 의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활발한 토론은 유익한 지식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발달시키고 확장시킵니다. 학교를 마친 그날부터 공부를 중단한 사람은 설령 우수한 고등교육을 받았을 망정 결코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위대한 학교요 생각을 고무시키는 모든 것이자 스승이지요. 현명한 사람은 이 점을 익히 알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라면 타인과 생각의 교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재를 하루 일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정도면 마스터마인드 원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이처럼 마스터마인드란 다른 사람의 지식, 경험, 정신 자세를 자신의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1달러의 대가로 당신에게 1달러를 준다면 우리의 소유는 처음 시작과 똑같게 된다. 그러나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다면 우리 각각은 투자한 생각의 100%를 결실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에 유익한 생각을 나누는 관계만큼 좋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한 예로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의 관리인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 목사의 이름은 러셀 코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1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 필요했는데 그는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코넬 목사는 교회 잔디를 다듬고 있던 관리인과 한담을 나누다가 문득 울타리 밖의 교회 묘지 근처에 난 풀이 울타리 안의 잔디보다 더 푸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관리인에게 약간 꾸짖는 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풀들이 훨씬 더 푸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줄곧 울타리 안쪽의 풀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대답에 뭔가 훌륭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은 코넬 목사의 기름진 마음밭에 한 가지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것은 곧 그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늙고 초라한 관리인의 말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그 설교를 무려 4,000번 이상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 제목을 다이아몬드 밭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단지 현재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울타리 밖의 풀이 그가 서 있던 교회 마당보다 결코 더 푸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 설교는 러셀 코넬 목사에게 6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교가 책으로 발간되어 수년간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돈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템플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 중에 하나지요. 귀중한 설교를 이끌어낸 그 아이디어는 대학을 설립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자기가 처한 상황 바로 그곳에서 기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설교에 담긴 철학은 한 목사의 말에서 처음 유래된 이래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의 씨앗을 획득할 수 있는 영감의 근원이 된다는 점 말입니다. 이처럼 가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스터마인드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유익했던 아이디어는 찰스 슈왑과 골프를 치던 어느 날 오후에 탄생했습니다. 13번째 홀을 마쳤을 때 슈왑이 수줍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홀에서는 제가 사장님을 3번이나 공경에 빠뜨렸네요. 이렇게 골프 칠 만한 자유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에게 있는데요. 나는 호기심에 무슨 아이디어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는 간단히 한 문장으로 대답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약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그때 슈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철강 공장을 하나로 합병해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나는 골프를 치는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제안이 다시 떠올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슈왑이 던진 아이디어의 씨앗을 명확한 목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슈왑을 뉴욕으로 보내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J.P. 모건도 있었지요. 연설의 요지는 U.S. 철강회사를 조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US 철강 회사를 통하여 나의 모든 철강 공장을 합병하고 어느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의도한 요점을 말해야겠군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면 슈왑의 아이디어는 절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게 큰 이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친밀하고 정기적인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통해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늘 그러한 격려를 하고는 했는데 그 중에는 슈왑도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화라는 말을 덧붙일 때 교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런 위대한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또한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미치게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성공을 향해 성큼 다가서게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먼 곳에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복잡한 계획을 통해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운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러셀 코넬이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참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서 있는 울타리 밖에 난 풀이 더 푸르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회, 즉 다이아몬드 밭을 그냥 지나쳐버린다고 말입니다. 나는 새빨간 용광로의 불꽃을 바라보다가 나의 다이아몬드 밭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다이아몬드 밭에서 일꾼으로 남는 것보다 거대한 철강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은 그리 명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소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도록 만들자 마침내 내가 그 아이디어를 움직이는 대신 그 아이디어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내 자신의 다이아몬드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명확한 목표가 그 자체를 물질적인 성과로 전환시켜 나갔죠. 모든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양식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근한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친하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보다 못하다거나 낫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는 잣대를 가지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샐러리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은 인생에서 더 나은 위치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며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육으로 그들은 두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봉급으로 직접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얻는 경험으로 받습니다. 이때 가장 큰 보수는 봉급 봉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얻는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주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자기 밑에 있든 위에 있는 직장의 친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며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따른다면 그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확실하고 빠르게 발전해갈 수 있을 겁니다. 즉,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보수로 일하는 원칙과 명확한 목표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성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원칙들이지요. 결혼. 결혼은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관계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가 연합한 관계가 결혼이기 때문이지요. 가정은 최고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며 배우자를 현명하게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내가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첫 번째 구성원이 되게 할 겁니다. 가정이라는 연합에는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 정신적 힘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정신적인 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지요. 배우자와 완전히 화합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 재산은 인생을 두고 목표한 거대한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불안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성공의 모든 기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지요. 힐은 결혼과 사계를 단순한 사회생활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과 인간관계의 질이 성공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관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제7장 마스터마인드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성장 여정을 응원합니다.